멕시코 쉐르메치에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찍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개혁 의지가 그렇게 한꺼번에 분출됐던 적은 없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 또한 개혁의 힘에 밀려났다. 일친의 지시에 따라 선언문을 읽던 고르바초프의 모습은 세계 역사 속에 인상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제 더 이상 소련은 없다. 공산당 일당 독재는 막을 내렸다. 그것은 이 세계의 절반을 다스려온 한 이데올로기의 종말이기도 했다. 이제 옛 소련 땅의 공산주의는 점차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파리의 몽마르트처럼 예술의 거리로 불려지는 아르바트 거리에도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아르바트의 독특한 유머 감각은 기존의 정치가들을 거리의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자유의 대가는 결코 적지가 않다. 역사상 언제나 그러했듯 새로운 자본주의는 배고픔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 지난 1세기 가까이 이들은 자유경제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 물가는 날마다 폭등하고 믿었던 열친도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과도기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0년간의 일당 독재가 붕괴되고 난 후유증은 비단 경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독립국가연합으로 다시 태어난 구소련은 지금 새로운 열풍에 휩싸여 있다. 바로 민족주의다. (15개) 자치공화국 중에 7개국에서 민족 분쟁이 일고 있으며 그중 5개국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 때 아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약 6천만 명의 구소련 주민이 자기 민족 국가 아닌 다른 공화국에 살고 있다. 제 민족의 땅이 아닌 땅에서 살던 이들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모스크바 키예프역은 오늘도 제 민족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전쟁이 없는 곳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그나마 찾아갈 곳도 없는 소수 민족들은 난민이 돼서 떠돌아야 하는 형편이다. 구소련 땅에는 140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한인도 있다. 자그마치 50만 명. 2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다. 요즘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학술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역시 민족 문제다. 갑자기 늘어난 참가국의 대표들은 저마다 자기 민족의 이해를 앞세우게 됐다. 그 중에 마르크스 한 박사도 있다. 한민족 대표로서 참석한 것은 아니다. 소련 내 한인들은 대표를 낼 만한 자치단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들은 이 나라를 13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에 자기 땅은 없습니다. 자기 남은 나라에 와서 살게 됐죠. 그러나 20년대에 그때 상황이 좋을 적에 우리 그런 자치공화국을 하나 만들었더라면 우리 그 미천이가 있어서 오늘날 그 미천을 내라고서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20년대 그때에 그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용 못해가지고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리 오늘날 봐서는 그 공화국을 회복을 하겠다는 복구하겠다는 회복하겠다는 그런 권위는 우리에게 없죠. 소련에 사는 한인의 역사는 멀리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농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10년대 극동 시베리아의 조선인은 10만여 명이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최하층 소작농으로 시작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심해지면서 조선 이주민은 날로 늘어났다.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사를 짓는 기술과 근면함이었다. 당시 연해주 주민으로서 쌀농사 기술을 가진 민족은 조선인뿐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만 110여 개나 되는 조선인 집단 농장이 생겼다. 조선인은 연해주에서 비교적 부유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조선인들의 향학열은 이름난 것이었다. 1930년대 그들은 조선사범대학을 비롯 200개가 넘는 초중학교를 자치적으로 만들었다. 일제하에서 탈출해 나온 지식인들이 자청의 선생이 됐고 그 학교의 수준은 오히려 본토보다 높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1937년 가을 들판의 수확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느닷없는 명령이 내려졌다. 무조건 짐을 꾸려 이주 열차에 타라는 것이었다. 지도급 인사들은 체포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떠나야 하는지, 짐은 얼마나 싸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18만 명의 조선인이 자신들이 일궈놓은 땅에서 강제 추방됐다. 화물열차에 실려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해갔다. 그렇게 한 달 후 그들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땅에 내려졌다. 중앙아시아였다. 땅이 주어졌다. 원래 유목 생활이나 적합한 땅,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사막이거나 늪으로 이루어진 갈대의 땅이었다. 소련 정부는 이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거 까를 빼내면 소리, 벼를 심으자고 소리. 빼내면 한 짝을 파종 시작하면 여유 시간이면 까를 빼서 또 단을 묶어서는 그 단을로 벽을 쌓고서는 그 다음에 흙그리기 위해서는 그 벽에다 붙여서 각동맥이라는 거 저어서 짓기 시작했지. 그래 한 몇 해 동안 그 각동막에서 살았지, 모두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조선인의 특성이기도 했다. 여기를 건너 오니 무슨 먹을 것이 별로 없지. 별로 없어서 배 가는 대로 살았지. 너기 재간이 있는 대로 무슨 그 풀을 삐어서 풀을 캐서는 풀로 음식을 제조해서는 먹는 사람도 있고, 뱃젤을 쪄서는 그 뱃젤로 해서 또 음식을 제조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몹시 구차하지. 구차하다 나니까 어린애들이 난 게 아주 병이 생겨서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쫓겨오면서도 그들은 벽실을 가지고 왔었다. 갈대를 베어낸 땅에 쟁기질을 하고 멀고 먼 하천에서 물을 끌어대어 소금땅을 씻어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사막에 논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1938년 논은 3,500헥타르로 늘어났다. 모두가 조선인들이 개척한 논이었다. 조선인들의 집단 농장 꼬로즈는 또한 소련에서 가장 질이 좋은 모카밭을 만들어냈다. 이곳 타시켄트 주변에 개척한 조선인 꼬로즈는 25개. 이제 조선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부유한 민족으로 손꼽히게 됐다. 역시 모카밭으로 이름난 김병화 꼬로즈도 그 중에 하나다. 김병화 꼬로즈에서 일하는 발레리김의 아버지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이곳에 왔다. 그는 아버지가 이 땅에 처음 와서 지었던 초막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 집은 38년도 짓고 살았습니다. 그전엔 온 깔리고 구들 놓고 여기서 떼를 끓이고 여기서 삶도 사고 그전엔 땅굴 파고 다른 데서 살았습니다. 구들을 깔고 온돌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며 비록 회칠로 가려지긴 했지만 우리 특유의 흙벽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까지 그것은 조선의 집 그대로였다. 남아있는 것은 집 모양새뿐이 아니었다. 돼지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그들은 돼지를 치고 조선식으로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 이 집의 손자까지도 김치에 된장찌개를 즐긴다. 누가 그리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조선을 떠나온 지 130여 년, 연해주에서 쫓겨온 지 50여 년. 그들 한인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의 한 곳에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이들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곳 조선인 꼬로즈가 있는 마을 어디에서나 낯익은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같은 피의 모습이다. 조선인 꼴호지의 영향력은 그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 말이 그러하다. 내가 인기 거래가 말하면 안다. 이게 거야. 우즈벡. 내가 가자고. 가자기요? 가자. 내가 안 가요. 내가 안 가요. 네. 고려 사람이에요? 아이 거래 사람 아니고. 가자. 가자. 역시 조선인 꼬로즈인 볼리또젤 꼴호주에서 일하는 가자의 남자도 조선말을 배웠다. 박안톤, 김톨레, 심에릭 그 사람 다 내 도미구만. 그래 같이 예. 화목하게 잘 싸워. 예, 이렇게 그 사람 우리 집으로 와서 그 목소 그 간빈자가 조금씩. 예. 좋겠다. 야, 나 그 사람 집을 가면 그 사람은 나 뭐 이렇게 주고 나 조금씩 먹고. 소련이 아직 건재할 때 조선인들은 그런대로 존재 가치가 있었다. 놀기 좋아하는 유목민의 나라 중앙아시아에서 조선인들의 근면성은 썩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그 형편이 달라지고 있다. 슬라바는 볼리또젤 꼴호지의 3대 회장이었다. 다른 꼴호주가 적자로 허덕일 때에도 그가 맡은 꼴호주만큼은 흑자로 유지됐다. 꼭 그가 아니더라도 조선인이 만들고 키워온 꼴호주의 회장은 조선인이 되는 것이 당연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대신 우즈벡 사람이 회장으로 임명됐다. 문제는 우즈벡에서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바람이다. 그동안 소련의 압제에 시달려왔다고 믿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5,000명) 꼬로주 직원을 거느리던 슬라바는 현재 50마리의 닭을 돌보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다. 이것은 꼬로주 내의 다른 한인들에게도 똑같이 닥쳐오고 있는 현실이다. 안에는 그 말하면 저 앞이 깜깜아. 맥혔어. 지금 그렇지. 우리 이 국가에 있잖아요.
Odun как это, отд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돼서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Odun 달러 대체해서 우즈베키스탄. 그래 제비 그 야즈크 뭐야 그 말, 제비 말 있잖요. 이 문세가 일한데 문세가 싹 제비 말라 해라. 원래 그런 명령 내려왔단 말이야. 법이 그런 게 있잖아. 법이. 그런 법이 나왔지. 스탈린은 소련 영토 내의 모든 언어를 러시아 말로 통일시키면서 모든 종교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제 땅에 살던 이슬람 사람들에게 말과 종교는 잊혀지지 않았다. 독립국이 되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그동안 황폐해진 사원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대명제를 갖게 됐다. 새로운 권력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들이 스탈린 시절에 배웠던 것이 있다. 바로 언어 정책이다. 그 언어 정책에 희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부하라 예술학교의 교장이었던 림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우즈벡 정부는 나라 안의 모든 말과 글을 우즈벡 언어로 통일시켰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한인들의 경우 배운 것은 러시아 말뿐이었다. 우즈벡 말을 모르는 지식인들은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림마 역시 평생을 재직했던 학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루아침에 그는 벙어리의 일자무식인 교장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야는 이 두 번째 아들이고 이 사람은 내 남편 빅터 미칼리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내 어머니고 리 봉해고 진질이겠지. 그리고 또 둘이 아들이 있지. 조선 13도라며. 그전에는 8도요. 그전에 조선에 대한 조선 창건되게 돼 있어. 경주희 씨라는 림마의 친정어머니는 한국인 손님들 앞에서 조선 창가 한 자락을 들려주고 싶어 했다. 부편의 백두산과 도망강으로 남편의 제주도와 한례산 동편의 강원도 울림도 서편의 항해도와 정신구까지 그날 림마는 한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었다. 아름다운 맹언이 보시하니 13도로가 건축 기관에서 21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는 친구는 올 4월에 해고당했다고 한다. 내 보낸 사람들은 누기 내 보낸 거는 그렇게 말 아이하지. 내 조선 여자 그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말 아이하고 그저 이렇게 내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그저 백개 사람들은 지치고 그저 이 노시아 사람이랑 다른 사람은 내 보내지. 그렇게 절반은 이렇게 없이 치운다 하고서는 그냥 먼저 나간 사람들은 그저 조선 고려 사람들이 노시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지. 우린 제비로서 아직 어제 이렇게 길에는 가고 길에도 그렇게 말은 아예 하고서 우린 못하지. 우린 말은 못하지. 큰 새가는 이사 글을 읽고 그리고 둘째 새가는 하고 댕기지. 그 둘째 새가는 그저 상 바쁘게 봤어. 그렇고 내 어머니 됐다. 그걸 나한테 그랬어. 대학을 아이 들어가겠다고.
왜 그럼? 하고 들어가도 그 다음에 내 앞이 없을까? 앞이 없을까도 이를 뭐 어디 보지. 다른 일거리를 찾아볼 희망도 없다. 무엇보다 이들을 절망시키는 것은 자식들의 문제다. 어쨌거나 우즈벡인들은 타민족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신앙은 이렇게 우리 사미 씨도 정말 모르지. 내일 어떻게 살겠는도 그거 모르지. 앞이 없지. 앞이 없지 뭐. 아들 앞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앞이 없고 아이들도 앞이 없지. 타시켄트의 고려인 문화센터에 얼마 전 새 직원이 들어왔다. 한가로운 문화센터에 출근하기에는 그 경력이 지나치게 화려했다. 내무부에서 지난 20년간 고급 간부로 일하다 역시 우즈벡 언어 정책으로 해고당한 이마리아다. 울었지. 석 달 울었지. 우고서 그러고 저는 어찌게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서 다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는 거 모르고 그러고 이렇게 있지. 예. 아깝지. 예, 아깝지.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잘 온초에 해놓고 모스크바도 다 하고 이 소비에트 국가에 다 매목하고 그렇게 잘 온초에 해놨는데 그러고 떠나자면 그렇게 아깝지. 그래서 짙은 사람들은 맹백개들 짓고 일은 온초에 합니다. 일을 온초에 합니다. 그게 매우 높습니다. 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비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타시켄트도 많습니까? 예, 많지. 내 미목한 사람들도 많지. 학구열이 높은 한인들의 경우 이주민 2세들의 교육 수준은 어느 민족보다 높았고 그만큼 인텔리 계층으로 많이 진출했었다. 한인들 가운데 의사며 학자, 고급 기술 인력이 많은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슬람 민족주의의 여파는 가장 먼저 그들 인텔리에게 밀어닥쳤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은 농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에게까지 몰아치고 있다. 고일육 시장은 한인들이 키워놓은 시장이다. 25개 조선인 꼬로지의 중심 부분에 자리한 고일육 시장은 거의 한인들에 의해서 그 상권이 장악됐었다. 우즈벡 사람들에게 김치와 고춧가루를 선보이고 오늘날 우즈벡 식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 시장에서부터였다. 한인들은 이 시장을 이 지방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이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었다. 이곳에는 아직도 50년 전의 역사가 남아있다. 조선인들이 조국을 떠날 때 그리고 연해주에서 쫓겨날 때 가져왔던 바로 그 종자들이다. 이거 고래배쳤지요? 그 고래배쳤지요. 부슬기 타고 올 때 싹 가져왔어. 원도서 가지고 온 거 다 스무지. 옛날에 원도서 개왔지. 원도서 싹 무지개나 다 가지고 왔지. 아이 우리 싹 그 전에 저기 왔지. 어시들을 싹 다 가지고 왔지. 이거에다 찹쌀이 찰배 씨고 콩 씨고 이 부르게씨랑 싹 가져왔지. 거리 참외 씨지 거리 참외 그냥 찰옥 씨랑 싹 가져왔지. 그래 와서 여기 와서 온 거 여기는 음식이든지 다 된단 말이야. 조선 땅 어디에선가부터 조선인과 함께 이주해온 메주콩과 그 메주콩으로 담근 된장 그리고 우리만의 얼굴 그 모습들. 예.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의 상권도 거의가 우즈벡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한때 이 시장을 장악했던 조선 상인들의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곳에서 조선인들이 사라진다면 우즈벡인들이 아쉬워할 게 하나쯤은 있다. 바로 보신탕이다. 이 여자 찍소, 이 여자. 김치와 더불어 이곳 이슬람 문화권에 널리 퍼진 음식이 보신탕이다. 이제 우즈벡인들에게 보신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묘한 요리가 됐다. 대접해야 할 중요한 손님이 있을 때 그
그들은 이런 보신당집을 찾아와 다대기 양념을 세련되게 넣는 법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주의를 위해서라면 보신당집은 얼마든지 단념할 것이다. 폴리토젤 꼬로지의 한 농가에서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한국 민요를 구성지게 연주하는 이는 조선인 꼬로지에서 전뼈가 굵은 위구르인 악사이다. 오늘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70살의 정미하일 노인이다. 연해주에서 끌려온 강제 이주민 1세대였다. 이 아들이 이 부모를 위해서 이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작은 음식이라도 이 다 노인들과 이 젊은 사람들 모아서 놀라고 해서 이 오늘 음식이 차린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당신 온 일은 내가 더 반갑고 더 무슨 어떻게 말할 더였어. 나는 정씨고 전라도 정씨 정읍이 기금이지 이런 사람. 그 70평생의 한으로 남은 것은 조국이었다. 그가 떠나올 때 조국은 일제하였고 지금 조국은 두동강이다. 우리 민족이 북이나 남이나 다 우리의 피 한 피고 음식이 한 가지고 예절이 한 가지고 위로가 한 가지고 한 민족이 어째 우리 한 번도 통일 못하겠을까. 꼭 통일해달라고 나는 피 당신 앞에 나 그러면 술 한 잔 드려. 우리 민족이 힘센 민족이고 나 연해주의 혹한에서도 이곳의 사막 땅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에게 재주가 있다면 죽도록 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사막의 소금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은 지금 어쩌면 그 땅을 다시 내놓고 어디론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70평생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두 차례의 민족 분기로 한때 세계 뉴스의 이목을 끌었던 우즈벡 남부지역 페르가나로 향하는 길이다. 전쟁 중인 타직스탄을 지나지 않을 수 없다. 내전의 중간, 잠시의 소강 상태를 틈타서 가까스로 국경을 넘어갔다. 우즈벡과 키르키즈,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에 있는 타직스탄에서 내전이 터진 것은 지난 봄이었다. 이곳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을 놓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 두산베에서만도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그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뒤에도 전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내전의 가운데에는 한인들도 살고 있었다. 공식 집계 13,000명. 그러나 이미 3,000여 명의 동포들은 타직스탄을 탈출, 소련 땅 어디론가 흩어졌다는 얘기다. 외곽으로 둘러보는 타직스탄은 일견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해가 지면 이곳에도 민병대가 모여들어 통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공로는 봉쇄된 상태였고 페르가나와 타슈켄트를 연결하는 시외 버스만이 통행을 허락받고 있었다. 만약에 한인들이 그 전쟁의 와중에서 탈출하려면 이 국경초소를 지나게 될 것이다. 타미르와 천산이 만들어낸 대협곡이 곧 광대한 페르가나 분지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드물게 풍요로운 이곳 페르가나 일대는 바로 이슬람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다. 우즈벡은 우즈벡인에게 맡겨라.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물론 그들 땅에 살고 있는 투르크인이나 러시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인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즈벡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페르가나 시장에도 어김없이 한인들이 있었다. 전쟁과 배척의 회오리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사는 한인들이었다. 그때 여기서 큰 싸움 났을 때 뚜르크하고 뺏겨 봤어? 그들이 바뀐 것 같죠. 총으로. 조금 봤지. 가로 그런 게 조금 뺏겨 사람들 무섭지 않소? 아이. 일 없어? 죽음 묵자면 죽이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가드만 치고 내 짝꿍이. 우즈벡의 한인들은 하나같이 터놓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혹시나 그들의 말이 우즈벡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련 시대의 KGB를 두려워하던 현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셈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타 변두리에 자리한 10월 명칭 마을에는 내전 중인 타직스탄에서 탈출해 나온 한인들이 있다고 했다. И вот это выходил молодой, да? Вот здесь вот, да. 두 달 전 엠만의 가족은 타직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탈출해 이곳으로 왔다. 6가족이 타고 왔다는 자동차는 아직 두산베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Сейчас Душанбе. Ну, вот только недавно у меня родственники были оттуда приезжали, племянник оттуда приезжал. Но обстановка сейчас опять там напряженная. 제가 있을 때까지는 분쟁 때문에 우리 동포가 죽거나 사고당한 일은 없지만 모두 공포에 질려서 조선 사람들이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모두 탈출해 나올 거예요. Наверное, все корейцы все-таки уедут оттуда. 엠마는 이웃 한 집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다. 그들은 구소련에서 살아온 독일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지난 날은 한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연해주의 한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들 또한 볼가강 유역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해왔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름을 받는 것도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두산베에서 도망쳐 나온 엠마로서는 이곳 카자흐스탄에서조차 쫓기면 갈 곳이 없다. 그러나 독일계 이웃들은 갈 곳이 있다. 독일에서 자기네 독일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웃도 내달이면 독일로 간다고 한다. 통역하는 박 선생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야. 그 딸 데리고 친척들이 사는 독일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니? 우리는 이제 겨우 두산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살아야 되지. 너희들한테도 조국이 있지 않나? 조국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초청해야 우리 가는 거지. 아, 조선에 한국에 한번 가봤는가? 그 뭐 관광 여행도 뭐 돈이 비싸서 갈 수도 없고 또 초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갈 희망이 없어. 그 조국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웃은 독일로 갈 때 키우던 개까지 데리고 간다고 했다. 이 집은 타직스탄에 사는 조선 사람이 가을에 이사 오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집은 독일 사람 집인데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끝에 보이는 저 집은요, 페르가나 분쟁 때 탈출해 나온 조선 사람의 집입니다.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도 앞으로 민족적인 차별이 있고 여기서 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조국은 북한과 한국인데 누구든지 뭐 오라는 말은 없고 하여튼 조국에 가 살고 분생하는 다 있습니다. 여기 독일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은 다 제 조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한 심정이면 한국에서 만약에 부른다면 거기 가서 불러서 우리가 갈 조건이 된다면 나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애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은 매일 독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독일계라는 인정만 되면 비자 신청은 어렵지가 않다. То, что зря прожил 44 года здесь, в России, даром вся работа, весь труд на смарку. Толку от этого не было. Работал вроде, отдавал душу, а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ничего нет. 살았는데 하여튼 결국은 그저 허공으로서 빠졌다. 그들은 200년 전에 조국을 떠나왔었다. 대부분은 독일 말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연결하는 독일인 협회는 의외로 초라한 간판을 붙이고 있었다. 이곳 독일인 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었다. Надеемся, во-первых, на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т 이 시점에서 우리가 러시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 우리를 강제 이주시킨 데 대한 명예회복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의 대가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 불가강 유역에 갖고 있었던 독일인 자치공화국이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일구었던 땅을 되찾아 이 땅에 독일인 자치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독일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전에 독일 자치공화국이 있던 사라토프즈와 볼거그라드에서는 거기 사는 러시아인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것으로 독일인들이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러시아인들에게 절대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욱 잘 살게 된다는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독일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호텔이 있다. 독일로 오겠다는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다. 이곳 올림피아 호텔을 통해 독일로 가는 이주민들은 1년에 12만 명 정도. 이주민들을 위한 독일 정부의 배려는 일단 독일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된다고 한다. 독일 정부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독일로 가면 그곳 임시 수용소에서 2주에서 석 달 정도 있으면서 언어 능력, 기술, 지식 정도를 심사해서 취업해 한다고 합니다. 소련 독일 사람 80%는 독일말을 하지 못합니다. 20% 정도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는 러시아의 현재 수준으로 볼 때 최상의 수준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곳의 다른 민족들에게 과시하는 독일의 힘처럼 느껴졌다. 말하자면 독일 정부는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셈이다. 한편으론 이주민들을 위해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구소련 안에 독일 공화국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독일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후자는 민족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올여름 모스크바의 한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국제고려인 청년합회의 등록 증명서를 받게 된 것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여기저기서 자치공화국들이 독립하고 그 와중에 고려인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살아왔다.
국제고려인연합회는 15개 자치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표할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하는 그들 앞에 첫 번째 문제가 놓여 있다. 그것은 재소 한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림마 할머니는 타직스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심장병을 앓았다. 타직스탄의 두산베에는 딸내 가족이 살고 있었다. 잠시 딸내가 다니러 온 지금은 좀 살 것 같지만 딸은 다시 두산베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어쨌거나 두산베에 가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 할라. 예슬 고래 사람들 고래에서 오라 하면 다 가겠구만. 시킬 대로 내 다 가겠구만. 아들이나 아들 마음에는 고래 사람 고래 사람들 싹 다. 고래 사람 사이에서 사이에 있는 사람들 다 고래 오람 고래 사람들 다 가구만. 아이 있을구만 이게 한낱도 고래에서 떠나온 때도 따위 없어서 떠나갔지만 우리 인계를 그거 이 스토리 내 다 알구만. 우리 빠빠 우리 이 스토리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어떻게 왔는가 바보시카가 같이 따위 없이 구차하게 살았지. 고래에서 그러더니 암일 해도 어찌겠음 따위 작지 일 벌어 뭐 먹겠지 그러다나 인기를 왔지 뭐. 인기를 와서 이거 없어. 어전 어떻게 됐는가. 암 때도 지민족인들 갈 수 있지 다른 데를 갈 수는 없었구만. 난 내 마음은 그랬었구만. 하늘 지민족인들 가야 되지. 남민족이 남민족이 있구만. 암만 좋다 해도 어쩌면 그들에게 조국은 마지막 희망이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름을 받는 이 즈음에 한민족이 사는 조국은 더욱 그리운 대상이 됐다. 그러나 조국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났던 아나톨리 김은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예, 우리 여기서 모사의 부모, 사기의 밥부모 우리를 같이 데려가겠는가? 아끼리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없이 봐서 조선말도 모르던 나에 우리 없이 보는 뭐에 우리도 그게 사기 어렵다고. 딸이 작아서 그렇다. 사는 데서 살라고. 그런 말 들으니 난 정말 우고 싶지. 우리는 정말 제비 딸이 아버지가 엄마에 같으면 아버지 엄마에 우리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불시를 무슨 나가라 하면 어디 가겠어 우리? 어디 가겠어? 한국에서 우리를 오라 말 하는가?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날 부하라에는 장례식이 있었다. 이젠 까마득히 잊혀져가는 조선의 법도를 애써 기억해내어 망자를 보내고자 한다. 여기 귀가 왕족 용택 기기 경요. 망자는 55년 전 기억도 안 나는 어린 나이에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이곳에 왔다고 했다. 한인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짝을 짓도록 돌보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풀지 못한 원이 하나 있었다. 그 딸들은 어머니의 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조국의 삼촌을 한 번만 보았으면 했다. 딸들에게 조국은 소련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태어났던 조국이 동쪽 끝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국을 어머니는 어째서 그리워했을까? 그 조국은 이미 어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아내가 원을 말할 때마다 남편은 부질없다 했었다. 조국 어디에 누구 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아내는 한숨처럼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겠는가? 어린애가 낳았던지 나는 조선 사람인데 내 노시아 밥을 먹었던지 이 백개 밥 먹었던지 새로는 나는 애 피는 조선 피요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지 조선 따위 보다는 그 하다못해 조선을 가지 못하고도 가차비 가서 밥 먹게도 그게 내게 충분합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10시간. 숱한 조국의 사람들이 문 열린 옛소련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땅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모양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고통포들의 실정을 제대로 생각하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환 시대 옛소련의 한인들은 묻는다. 장차 우리 어둠에 살겠는가? 알마타에서 태어난 한인 화가가 있었다. 명문 레닌그라드 레핀 미술대를 졸업하고 그의 나이 30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를 천재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보리스 박으로 불리운 그에게는 박철산이라는 조선 이름이 있었다. 초기에 그의 그림은 그 체제 안에서 누구나 그러했듯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시작됐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그림은 바뀌어갔다. 동화 얘기를 기초로 했다는 환상적인 화풍의 단계를 거치면서 감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곧 그의 감상은 목표를 찾아갔다. 자기만의 재료와 기법을 개발하면서 강렬한 주제들이 자리 잡았다. 그의 주제는 하나였는데 바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말년에 그가 심취한 것은 조국이었다. 한 번 가보지도 못한 조국의 정서를 그리고 싶어 했다. 그에게 조국을 얘기해 주니는 늘 그의 아버지였다. 93년에 조선 것을 그려가지고 한국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조선 역사를 그린 거랬어. 12개를 그려놨단 말이야. 자충인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런데 참 잘 됐지요. 다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 보기만 해도 참 조선 맛이 나지요. 아들은 원동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아들이 2살이 되던 해 강제 이주 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로 끌려왔던 것이다. 아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한국에 가서 후배를 가르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올 4월 초하루 그는 살해당했다. 누군가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한인 천재 화가라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게서 다른 해석을 듣지 말게. 만일 저 사람이 그 2,500개 되는 그림이 서울에나 아니면 대전에나 아니면 대구에나 뭐 부산을 어디에 가서 전화메일을 놓고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걸어가서라도 기회가 되려 가서 선전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저런 말이 나오겠지요. 이곳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인들에게 요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 같다. 이슬람 민족주의는 타민족 배타주의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마다들도 이 가락질 끼고 나갔다가도 빼앗겠지. 여기서 맞아도 지네 다 퍼럭퍼럭 이렇게 해요. 사케 아이들한테. 사케 아들인지 무슨 아들인지 수탕에 못 와서 그럼 합차 어찌겠어. 이런 일을 하다나 그냥 저물어 들어오지. 그래 저물어 들어오다나 그런 일이 요즘 2번이나 끼왔단 말이야. 모질 근심이 많습니다. 어디 나가면 몰기고 재고 맞아야 되고 어디가 맞아 죽재 겠는가 이게 근심이 큽니다. 맞아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곳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없다. 아무 데를 가도 다 우리 땅이 아니지. 그냥 소련은 가면 소련 사람들 그러지. 어째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가 그렇지. 다 한 가지. 여기서 그렇게 말하나. 거길 가도 남의 땅이지. 여기서도 남의 땅이지. 우즈베키스탄 가도 남의 땅이지. 아무 데를 가도 우리겐 다 남의 땅이지. 제 땅이 없다나 갈 바 없지. 강제 이주 열차에 태워져 온 지 55년. 이제 겨우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다. 아이는 이곳 사람으로 태어났다. 처음에 출발지였던 원동 연해주는 이미 낯선 곳이다. 원동의 연해주에 있는 노시아 사람들 지금 굶어 삽니다. 차라리 굶어 살지언정 조선 놈은 거기다 받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수리합니다. 어째서 수리하는 그건 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한 민족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이름이 무엇인가? 너무도 일을 잘하기 일하기 좋아해서 쫓겨가서도 일을 하고 청해가 초청을 받아가서 일하고 슬퍼도 일하고 반가워도 일하고 좋다 해도 일하고 나쁘다 해도 그저 일하는 기거든. 한민족의 한 가지 죄명. 너무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중앙아시아의 국도변을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노점상이다. 요 몇 년 사이 급격히 번지고 있는 새로운 장사 형태. 그 주인공들은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이른바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허용됐다. 농민들이 개인 부속지에서 가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 유통, 판매를 함께 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어서 현지인들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인들은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곳의 한인들은 유일하게 비닐하우스 농법을 사용하는 소수민족이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수확하는 비법이다. 고려말 잘 몰라서 러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우린 봄부터 땅 준비를 합니다. 지하 200m쯤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 물로 소금 땅을 씻어내고 밭갈이하고 싹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웁니다. 호미로 잡초도 뽑고 물을 잘 대는 게 중요합니다. 사막 땅이니까요. 바로 이런 곳이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임대 계약 농법을 허용했다.
농지나 장비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자신들이 일한 만큼 수익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인들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방식이었다. 유순호 가루에 세월에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 농사 짓잖아요, 파농사랑. 그거 한번 좀 보러 왔어요. 올해부터 연금 대상자가 됐다는 그는 도시에 자기 집이 있다고 했다. 차가 다 있으니까 이런 계절 농사의 경우 대개 10집 정도가 모여 하나의 작업반을 이루게 된다. 4월부터 10월까지가 작업식이다. 하나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생산에서 관리, 판매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브리가지르라 하는데 작업반장인 셈이다. 그의 얼굴 역시 낯설지 않았다. 고래 사람이요? 고래 사람이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인들에게 사막 땅은 불모지가 아니다. 지하 수백 미터를 뚫어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소금 땅은 씻어내면 된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사막 위에 10헥타르나 되는 농지를 만들어 놨다. 땅값으로 생산량의 일부를 주고 나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된다. 잘 됐습니까? 한번 뽑아봅시다. 이곳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돌덩이 위에 올려놔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땅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에겐 특유의 근면함과 대를 물려온 농사 기술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또 하나의 농사 기술을 개발했다. 끓어온 물에 쇠똥을 풀어놓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암모니아가 소금 땅의 염분을 중화시키고 비료의 역할도 한다. 새또무도 들이니까 이거 잘하는 거 봐, 잘하는 거. 많이 달렸다. 이거. 어디 달린다고? 재간 있어. 하여튼 재간 있어. 제가 일해 됐지만 일만 하면 다 되지 무슨. 아무리 소금에서라도 제 우버버리면 다 그렇게만 오라라 되지 뭐. 저기 한 가봤으면 저기. 그는 자신이 기거하는 집을 보여주었다. 55년 전 연해주에서 끌려온 부모네가 살았던 바로 그 모양. 땅을 파고 지붕을 얹은 땅굴집이었다. 이거 막이지 뭐. 그전에도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으 이게 우스톱에서 왔으 이렇게 막 하고 들어가 이렇게 살았지 뭐. 1947년도에. 예. 그만 얻어 놓거나 그도 싹 파고 그런 사람 싹 이렇게 막 살았지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이런 집 없지 뭐. 그도 농사질 하던 날 이런 있지 뭐. 거기 제비집이 있었다. 55년 전 그 땅굴집에 둥지를 틀었던 그 제비의 후손일까. 임대차 농업을 하는 한인들의 소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 사람들이 한인을 미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구소련 땅에 사는 한인의 수는 50여만 명. 그 4분의 3 정도가 이곳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새로 독립한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이 제일 처음 내건 슬로건은 민족주의였다. 타민족은 떠나라. 그러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대로 살다 죽게 해라. 젊은이들은 가슴 속에 혈맥에 민족성이 있다면 집도 주지 않고 일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아무 데나 가서 살도 좋지요. 그럴 바에 연해주에 가서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너무도 나이 많아서 울지 못하여서 하는 말이지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올시다. 다른 민족으로 계속 눌러 살자면 민족성 같은 건 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 알마타에 사는 게르만 김은 38살의 학자이다. 우리 집 그 장인 가작 그 사람이고 장모는 러시아 여자예요. 예. 우리 아들 아르티엄 이름은 아르티엄이에요. 아르티엄 12살이에요. 할리는 딸 5살이에요. 예. 그는 이곳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타민적으로 따돌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그 한국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러시아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포 3세에 속합니다. 여기서 나서 자라고 여기서 공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이 조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가 태어난 한반도 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이 살던 땅이기 때문이죠. 제 자식들은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몸속에는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그 조상은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의 생각은 어리석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차라리 한민족임을 모르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나 게르만은 그럴 수가 없다. 아이들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게 분명한 것처럼 한민족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조선극장은 우이그르 민족 극장 건물에 방 몇 칸을 빌려서 세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일찍이 193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족된 조선극장은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와 이곳 알마타에 자리 잡기까지 한인들과 운명을 같이 해왔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이곳은 해체 위기에 몰려있다. 이제까지 계속되어온 국가 보조가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단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련 우리 동포들 그 맨 중요한 신문가 극장에 없는 때는 여기 사는 우리 동포들의 값이가 진짜 없어지. 그래도 좀 얼마이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 촌에 가서 골코스랑 가서 그래도 우리 출연한다 하면 공연한다 하면 온 골코스 싹 모다 그거 받고 그래도 그 우리 신문 잘 이름지도 못하면서도 뜯어보고 그 우리 신문에 무슨 소식이 있냐 무슨 어쩐가 그러던 것이 그거 다 없으면 큰일입니다. 요즘 들어 중앙아시아 어느 공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찾아온 선교단이다. 현재 알마타에 25개, 타시켄트에는 3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들어섰다. 지난 6월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정부 쪽에 이색적인 요청을 해왔다. 한국 종교계의 과열 선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곳의 한국인 선교는 지나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한인 교회가 열리는 곳에는 어디나 수많은 한인 교포들이 모여들고 있다. 안 그래도 이슬람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의 개신교 바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모여든다. 어쩌면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조국과 연결되는 한 가닥 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한 번씩 우리 편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내 마음과 내 국리는 그렇습니다. 장례라도 고래 사람은 그 우리 장례에 있자는 한 곳에 모다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제 말도 배움이 고래 사는 날은 죽어도 고래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보면 우즈베크 사람들은 내놓고 말한다는 거죠. 고래 사람들은 어제는 대비 가라. 원도서 왔을까지 원도로 나가나 어디로 따라달라.
집어내려고. 나가자면 어디로 나가겠니까? 원도 그 전부터 있던데 그걸 나게 해야 되지. 카자흐스탄도 다 아주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지,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스하고 저 다 우리네를 그렇게 아줄 겁니다. 그래서 어정 나가자면 원도로 러시아 원도 잘 나가야 되지. 말 그대로 원동은 멀고 먼 동쪽 끝에 있다. 130년 전 15가구가 국경을 넘어 자리 잡은 이래 1937년 강제 이주가 있기 전까지 이곳에는 18만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조선인들이 일구어 놓았던 땅은 이제 다시 황무지가 돼버렸다. 조선 물박한 맷돌입니다. 그러나 그 땅 구석구석에는 조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방앗간 맷돌이며 때로는 조선인들만의 구들장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해 가을 미처 추수도 하지 못한 채 들판에 버리고 갔던 곡식과 함께 남겨진 것들이다. 시영골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그 또한 이쪽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던 모양이다. 역시 그는 한민족 사람이었다. 무식이랑 말리래. 여기 언제 왔습니까? 타슈켄트에서 왔다는 그는 지난 80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5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원동을 찾아온 것이다. 이곳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어두운 얼굴을 했다. 원동은 그가 어릴 적부터 얘기를 들으며 기대했던 곳이 아닌 듯 했다. 카바롭스크 한인촌에도 여러 가구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 강제 이주당했던 중앙아시아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다.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처음 안내받은 집은 이런 모습이었다. 원동으로 찾아와 살던 한인 일가족이 이곳 사람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현장이었다. 남편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타고 나갔는데 드라이브 하는데 자동차도 잃어버리고 남편은 몇 달 후에 뭐 어느 다리미터에서 얻어봐서 장사했고 네. 그 장사한 지 얼마 안 돼, 몇 달 안 돼서 이 집이 불났고 여기 지금 애미는 한 절반 탔고 네. 딸아이는 전혀 타지 않은 게 저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데 창문 열고 내뚜작한 걸 뭘로 쳐서 죽인 건 네. 확실했고 또 여기서 죽은 거는 소리치면서 나오는 걸 때려 눕히고 불 달아났단 말이에요. 네.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특히 피해자가 한인일 때 대개는 범인 잡기를 포기한다고 했다. 이곳에서도 한인들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이었다.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땅의 주인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러나 함부로 대해도 누구 하나 편들고 나서주는 이 없는 힘없는 민족인 것이다. 유용녀 할머니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을 따라 23살 나이로 들어온 이 땅에서 그이는 두 아들을 잃었다. 큰아들은 33이고 둘째는 29의 나이였다. 예, 하나는 뭐 어떻게 일 갔다가서는 어떻게 잘못되고요. 하나는 또 내 없는 새 뭐 집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그랬어. 네. 그래. 누가 뭐 들어왔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예, 죽였습니다. 그래기는 저 소른 아들이 그래 깼는데 뭐 보지 못하고 본 사람이 없고 누가 뭐 말아야 하니 누가 어쨌는지 모르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놓은 아들들이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른다. 한때는 나이 든 몸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한이라도 풀어주고자 했지만 이젠 그것도 포기했다. 남의 땅에서 한이 맺힌 것으로 치자면야 어찌 그 혼자뿐이겠는가. 오늘날 그저 근심하지요. 그래.
근심하고 정말 일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리 나서 어찌지 못하지요. 그래 그저 밤낮 그저 일하는 그거 일하는데 재미를 들고 그저 일이나 하고 그저 그랬죠. 그래 뭐 죽으니 뭐 진짜 뭐 해볼 수 있음. 그의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라고 했다. 시집 식구며 친정집 식구들이 모두 아직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향으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라 결론 내렸다. 이곳에는 그나마 손바닥만한 내 땅이 있다. 애당초 먹고 살 땅이 없어 국경을 넘어온 한인들이었다. 물이 있는 곳이면 무리를 지어 한인 마을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아니네. 1953년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이주권이 허용되자 그때의 한인촌으로 돌아오는 한인들이 생겨났다. 아프지 않아? 아프. 어떻게 알아? 시간이. 여기 조선 사람들 많이 살아요? 많이 없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으니까. 주인 집에 있어? 주인 집에 있는가? 있어. 누가 씌워니까. 이 집 역시 그렇게 다시 돌아온 집이라고 했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1973년 이곳을 못 잊어 되돌아온 사람들이다. 안녕하십니까. 박니콜라이는 이곳 연해주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는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풍부했지만 그러나 늘 이곳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한인이 사는 집 뒤에는 어디나 텃밭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인의 집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 있다. 비닐하우스다. 한인들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온도를 깔아 남보다 이른 수확을 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이곳에 돌아와 집을 지을 때에 박니콜라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방아가 있네. 어렸을 때 보았던 연자방아였다. 원래 이곳 하바롭스크에서는 벼농사가 안 된다. 곡석이 없네 여기. 뭐다 가서 한 집에 가면 뭐다. 중앙아시아가 소련으로 한나라였을 때는 그곳의 곡식을 받을 수 있었다. 쌀이 오면 이 방아로 떡을 만들어 동네 잔치를 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딴 나라가 된 뒤 곡식의 반출이 금지됐다. 방아 또한 쓸모가 없어졌다. 다 지 나라가 없는 탓이죠 무슨. 지 나라 없는 탓이죠. 지 나라 있으면 이렇게 발자가 이렇게 없죠. 다 지 조국에 있으면야 이런 멋이 없게는 지 나라 없는 탓이죠 여기. 자기 조선 사람 따위가 살지 못하고 나무 따위에서 살다 나니까 아무래도 좀 딸게 뻔한 일이고. 내 같은 건 또 여기서 탄생하던 나이 무슨 조선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저 그러고 여기서 늙어 빠지는 파이. 아무루강, 즉 흥령강변 또한 여러 한인촌이 있던 곳이다. 한때 이곳에는 3만 5천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 한인의 집들이 즐비했다는 길가에는 이제 러시아 집들만이 늘어서 있었다. 한인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이라도 좋았다. 그때의 한인촌과 관계된 흔적을 찾다가 동네 러시아인들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동네 어딘가에 있는 무덤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듣기로 그것은 고려인들, 까레이치의 무덤이라는 것이었다. 언덕 밑에는 러시아인들의 것이 분명한 무덤들이 그들 특유의 양식으로 단장돼 있었다. 러시아 남자들이 알려준 고려인들의 무덤은 그 언덕 위쪽에 있다고 했다. 무덤 같은데 짐작한 데는 지금 한인들이 묘 같은데 이 근방에 공동묘지였다니까 한인들이 멀지 않게 살았지. 여기다 지금 많이 묻었을 건데
이제는 뭐 반세기 지나가니까 표도 없고 또 돌로 비를 세우는 법은 그때 없었으니까 여기서 돌로 들어가서 얻지 못하고 지금 뭐 한반도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는 파지 않고 봉분 많이 하지. 거기 바로 그러한 무덤들이 있었다. 깊이 파묻어 평평하게 하는 러시아 양식이 아니라 둥그렇게 봉분을 쌓아 올린 무덤. 한반도식. 네네네. 무덤들이 적어도 지난 55년 이상 아무도 찾아온 이가 없었음이 분명한 그 무덤 위에는 세월처럼 잡초만이 무성했다. 그런 무덤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모여 있었다. 그곳에 도라지꽃 하나가 피어 있었다.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 없는 한인들의 공동묘지를 그 혼자 지키고 있었다. 멀리 천산 산맥의 봉우리가 보이는 이곳 알마타에 또 하루가 시작됐다. 그날 유가인은 새로 출고된 차를 받았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슬람 국가 속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느낄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에 달려있다. 고려에서 통일하고 더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에 큰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도 저 터키 사람들처럼 쫓기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중앙아시아의 한인 친구들이 그와 뜻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차가 필요했다. 차가 없는 이들은 힘을 모아 차를 샀다. 그 차로 조국에 가보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사던 곳을 보고 그리고 38선을 건너가면 우리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고려에 두 정부도 있고 있기 때문에 38선을 건너가면 아마 통일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참가자가 구성됐다. 모여진 차는 총 20대. 대학생에서 교수, 의사, 농부, 엔지니어며 운전기사 등 각기 다른 직업에 각기 다른 곳에서 살던 이들이 모였다. 공통점은 한민족이라는 것. 목표는 서울. 환송식은 고향의 봄 연주로 시작됐다. 저 남편도 가고 오빠도 갑니다. 근데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이지. 한국 가면 지름 하루 놓고서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인제 와서 내 이야기 다 해야지. 가서 이렇게 오늘 집에 딸도 조금 가지고 오자고. 조선을 흙을 가져. 흙을 가져. 하자. 집에다 부모도
공방선 얘기하다가 너를 확 보내놔서 재배다 산소에 박일 선생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연해주를 지나게 되면 부모네가 두고 온 구들장이라도 찾아보라. 조국에 가게 되면 열심히 보고 배워오라. 우리가 잊어버린 조선의 법도가 어떤 건지 잘 배워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우리의 얘기를 들려주자. 우리는 조국을 그리워한다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두 개의 조국을 배려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평양을 거칠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는 판문점을 통과해 서울까지 갈 것이다. 이미 북한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왔다. 그들은 멀리서 두 개의 조국이 얼마나 미묘한 사이인지 들은 바가 많다. 남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행사 비용을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알마타에서 서울까지 총 7,940km 2만리 길. 소련 땅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의 거리에 조국의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의 거리를 합한 것이다. 태어나서 그렇게 먼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리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이 대장정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조국으로 간다는 희망 하나로 그들은 그렇게 출발했다. 출발과 동시에 현실이 시작됐다. 작년에 비해 기름값은 10배로 뛰어올랐다. 가는 도중에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나마 주유소마다 기름이 있을 때의 얘기다. 기름이 있을 때 빈통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사놓아야 한다. 새로 출고된 차들은 나사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이들 중에 정비 기술자가 많다는 점이다. 차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대개 다 인류 정비사들로 정평이 나 있다. 폐차 직전에 차를 용감하게 몰고 떠난 것도 그 정비 기술을 믿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30년이 넘은 볼가도 끼어 있었다. 박물관에나 어울림직한 자동차이지만 그 주인만큼은 이 차의 성능을 믿고 있었다. 이 차 타고 서울 가고 서울서 아마 따고 또 한 번 서울 가면 하루 예정 700km의 강행군이 시작됐다. 때로는 철로밖에 없는 길을 가야 했다. 화물기차에 차를 싣고 가는 마음은 간절했다. 55년 전 그 부모들은 이런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왔던 것이다. 원동 연해주의 북쪽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14일 만이었다. 그동안의 여정은 그들 말로 개고생의 연속이었다. 호텔을 따로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오는 도중 크고 작은 사고도 생겼다. 유라의 차는 핸들 고장으로 언덕에서 구르기도 했다. 험한 길에 이미 낡은 차들이 차례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친 이는 하나도 없었다. 깨진 창문은 옷가지로 막고 그들은 계속 달려왔다. 즐거운 노숙을 해왔지만 감기 하나 걸린 이도 없었다. 그만큼 그들의 희망은 절대적인 힘이 돼주었다.
카자흐에서 러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이제 여정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한 컵의 물로 세수를 하는데도 익숙해졌다. 한 번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어쩌면 한국에 가서 붙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새 식구가 늘었다. 시베리아에서 죽은 고양이다. 누군가 한국에 가면 선물하겠다고 가져온 자라도 모두 건강하다. 그리고 사냐의 아침 화장도 여전하다. 하바롭스크 입성 기념으로 오늘 아침 상에는 햄이 올랐다. 빵과 참안으로 버텨온 어제까지의 식단을 생각하면 호화만찬이다. 부족한 잠만 빼면 모든 게 순조롭다. 이제 방향은 남쪽이다. 연해주의 남으로 내려가다 보면 두만강이 나올 것이다. 콘스탄틴의 차가 또 행렬에서 떨어졌다. 또 펑크다. 어제까진 앞바퀴가 말썽이더니 이번엔 뒷바퀴 차례다. 타이어 하나 사기가 별따기처럼 어려운 이곳 땅이다. 어떻게든 떼워서 사용해보려 했는데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다. 하룻밤에 6번 저 앞바퀴 울란우데를 들어서는데 6번 길이 나빴구나. 출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차가 또 섰다. 이번엔 기름이 새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콘스탄틴이 아니다. 고물을 녹이고 나사를 조여 구멍을 메워볼 생각이다. 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전혀 짜증내는 기색이 없었다. 그래 그 올림피아다 서울에서 지나간 다음에 모두 눈 하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알았지. 어찌 그 한국에서 사고 준비를 어찌 하고. 그래 그 다음에부터 딱 갔다 오자 매암께 맞아 한국. 예, 매암가 맞아 그 떨어야지 지금. 노세 땅에 살아서 싹 노세 돈 받아서 거래법이란 거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 거래법도 어디 한가 보고 그거 싹 좀 알죠. 우리도 이젠 아들 싹 잘하지. 그거 싹 대봐줘야 쓰지. 우리 어머니랑 이젠 싹 늙었지. 아버지는 상세났어. 그래 어디에 그런 거 돈 받을 데 없지 우리. 그거 싹 알자고 가짐새야. 준비도 잘해요. 그저 차에를 앉아서 내자 하고 떠나지리. 이 자동차도 이거 차 손질 못하고 그저 그래 떠났어 이거. 간다하이 그저 그래 떠났지. 바퀴랑 이 바퀴랑 싸두고서 맞추지 못하고 그저 그런 거 같아. 감이 터지게 했으면 터지, 마사지게 했으면 마사지고 그저 간다하이 그 좁았을 것 같지. 가다 걸어온 데도 걸어온 데도 가고 걸어온 데도 마사지게 했으면 마사지고 걸어오게 했으면 걸어오고 그저 그 길 가면 되지. 온 건 둘째 문제. 결국 모든 대원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콘스탄틴의 차가 이번엔 개울에 빠진 것이다. 운전대를 잡았던 이는 게으르게였다. 결국 엔진이 마를 때까지 집차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이 소동을 허비한 시간만큼 오늘 또 행군은 늦어질 것이다. 그날은 넬리박의 생일이었다. 낮에 몰래 준비한 꽃다발 수여식에 이어 한밤의 잔치가 시작됐다. 이번에 대장정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의 선물을 주었다. 한인들,
그들 사이에 피어나게 된 강한 유대감이다. 산천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조국의 산은 부드럽고 따스해 보인다더니 바로 그 모양을 닮아가고 있다. 포시의 지구. 이곳은 연해조 시절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했다. 혹시나 이 들판은 그 당시 한인들이 일궈 놓았던 논밭은 아니었을까? 아까부터 로라는 왠지 목이 메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마음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Долго-долго не видела эту землю. Очень-очень хотела увидеть. Но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ляла, она превзошла все ожидания. Вообще-то, честно говоря. Столько красок. Да. И, наверное, надо поздороваться чисто по-корейски. Давайте. Поклонимся земле. 느닷없이 로라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 땅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옆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일어나던 충동이었다. 로라는 그 땅에 들꽃을 바쳤다. 의미 없이 피어있던 들꽃이 로라의 손에 꺾여져 다시 받쳐지는 순간 하나의 의미가 됐다. 그저 흘려들었던 부모네의 옛날 얘기가 로라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부모네가 이 땅을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었던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한인들끼리 얼마나 다정하게 모여 살았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떠나올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던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던 얘기도 들려주었었다. 그 바다에 개가 얼마나 컸으며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바다가 저만치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 땅에서 낳고 자란 이들에게 바다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다. Первый раз. Да, точно. 드디어 핫삼, 북한으로 통하는 길목의 국경 마을이다. 이곳에는 북한에서 지어놓은 숙소며 사무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마지막 통과 절차를 치루어야 했다. 이미 입국 허가를 받아놓은 북한 쪽에서 어쩐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평양 쪽에 연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낮이 기울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는 없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다. 잠깐의 낮잠 속에서 유가인은 그들을 환영해주는 조국의 동포들을 보았다. 성미가 급한 게오르기와 콘스탄틴은 기다림의 시간에 국경 초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누구보다 먼저 두만강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 군인은 의외로 선선하게 안내를 자청했다. 이 또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준 여유일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에서 세웠다는 건물도 눈에 띄었다. А вон, видите, столбик красный там такой.
그리고 거기에 두만강 철교가 있었다. 저만치 보이는 빨간 기둥 저편이 북한, 그러니까 그들의 조국 중에 하나라고 했다. 철교의 오른쪽 강 이쪽은 중국이고 강 건너는 북한이다. 말하자면 이곳은 삼국의 접경 지점이다. 두만강을 건너는 길은 철교뿐이었다. 자동차들을 기차에 싣고 건너야 할 것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멋진 입국이 될 것 같다. 철교 건너에 북한 보초의 모습이 아스라이 보이기도 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그 밤, 대장인 유가인은 대원들을 모이게 했다. 유가인은 북한 쪽 사람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 Сейчас приходили власти. Ну, в общем-то, э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ходила, ну и, в общем-то, мягко попросила повернуть нас обратно. А там могут... 그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북한 쪽의 이유는 그랬다. 8월 15일에 있었던 범민족 대회에 참석시킬 목적으로 입국을 허락했던 것이니만큼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토론이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대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북한 쪽에서 이미 8.15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도 알듯이 이곳 도착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려는 우리 카라반의 취지에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입국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단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차를 몰고 출발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8,000km의 행군을 해온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그들의 조국이었고 한민족인 그들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아침, 그들은 핫산역에서 북한으로 가는 기차에 차를 실었다. 그러나 기차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차는 다시 내려졌다. 북한 쪽에 최종적인 입국 거부 통보가 있었다. 조국의 문전에서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라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이들은 질문했을 것이다. 조국이 부모라면 이제 우린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인가고. 그들은 뭐라 대답했을까? 조국은 알고 있노라고. 중앙아시아 어느 곳에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음을 아노라고. 우리가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음도 알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